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1대 태조실록 조선 개국 이전의 이성계 편이 되겠습니다. 이성계의 등장. 이성계의 집안은 고조부 이안사가 여진의 남경, 당시 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지금의 간도지역 에 들어가 원의 지방관이 된 뒤부터 차차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이안사의 아들 행리, 손자 춘이 대대로 원나라의 관리를 지냈으며 춘의 아들 자춘도 원의 총관부가 있던 쌍성의 천호로 있었다. 그러자 이자춘은 원이 고려 출신의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자 점차 원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당시 원나라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우를 달리하기 위해서 차별 호적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주민 차별 정책은 이주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자춘 등의 고려인 관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이자춘은 원에서 등을 돌려 고려를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한족이 주원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일으켜 명나라를 세우고 원은 명에 의해 중원에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의 힘이 약화되자 국민왕은 반원 정책을 실시하여 동북면의 쌍성 총관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기씨 세력을 제거하려 했고, 이를 위해서는 동북면 유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자춘은 공명왕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1355년 공민왕을 만나 고려가 쌍성 총관부를 치면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 이듬해 이자춘은 아들 성계와 함께 고려가 실로 99년 만에 옛 땅을 회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자춘은 이때의 공적으로 대중 대부 사복경이 되어 개경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1년 뒤인 1356년 삭방 도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동북면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고려의 조신들은 그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면 토착 기반을 이용하여 고려를 배반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민왕은 그가 아니면 동북면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민왕의 판단대로 이자춘은 동북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4년 후인 1360년에 병사하고 그의 차남 이성계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이성계의 형은 사양을 나갔다가 호랑에게 물려 죽고 없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 태조 4년에 이안사는 모강에, 행리는 이광에, 춘은 도왕에 추존되었고 이자춘은 환왕에 추존되었다. 그리고 태종시대에 이르러 선조들이 목조, 익조, 도조에 추존될 때 이자춘은 다시 환조로 추존되었다. 이자춘의 능은 정릉으로 함흥 동쪽의 기주동에 있다. 이자춘의 아들 성계는 1335년 화령부 지금의 한경남도 영흥에서 태어났다. 이자춘과 치안계의 딸 채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담대했으며 특히 궁술에 뛰어났다. 이성계가 성령이 될 무렵인 14세기 중반의 중원은 명이 일어나 원을 위협하고 있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원의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누락질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양민들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따라서 문인보다는 무인의 대접을 받는 시기였던 것이다. 이성계는 그런 시기에 걸맞은 인물이었다.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동북면 지역에서 뛰어난 궁수로 이름을 날렸으며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고려의 옛 땅이자 원의 점령지인 쌍성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가 이자춘의 도움으로 쌍성에 있던 원의 총관부를 함락시킨 후에는 고려 변방을 지키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1360년 고려의 관리가 된 지 4년 만에 이자춘의 병으로 죽자 이성계는 사병을 육성하여 동북면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이듬해 10월에 동로강의 만호인 박의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면서
공민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그는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 작전에 참가해 가장 먼저 입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1362년에 원의 나아추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홍원 지방으로 쳐들어오자 고려는 비로소 이성계에게 동북 병마사 벼슬을 제수하여 나아추 부대에 응정케 한다. 이로써 이성계는 27세의 나이에 문부를 겸비한 고려의 주목받는 관리로서 역사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계의 활약상. 이성계는 1356년 쌍성 총관부 수북 전쟁을 시작으로 1388년 위화도 해군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맹장이었다. 이 혁혁한 전공에 힘입어 그는 고려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성계는 쌍성 총관부를 재탈환하기 위해 침입한 나아추 부대를 격퇴시키면서 장수로서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쌍성 총관부를 빼앗긴 원은 여진족 장수 나아추로 하여금 고려를 칠 것을 요청했고, 나아추는 1362년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한경남도 지역인 삼살, 북천과 홀면, 홍원 일대를 침범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동북면도 지휘사 정의를 내세워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를 거듭했다. 그러자 고려는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나아추와 대적해 했다. 2월에 남침을 강행한 나아추 부대가 고려 땅을 공략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나 때는 여름의 막바지를 향해 치달리던 7월이 되었다. 나아추의 주력 부대는 홍원 달달동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승전을 거듭한 결과로 군사의 수가 2배로 불어났고 사기도 한층 고조되어 있던 터였다. 그래서인지 나아추는 휘하 지휘관에게 군사 1,000명을 내주면서 이성계 부대와 맞서게 하였다. 나아추는 계속되는 승전에 도취되어 이성계 부대를 얕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나아추 부대의 대패였다. 나아추의 선봉부대는 이성계 부대에 쫓기다가 거의 섬멸되다시피 했고, 이에 격분한 나아추는 진영을 덕산동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먼저 야음을 틈타 나아추의 주력 부대를 기습했다. 이 기습으로 나아추는 다시 달단동으로 후퇴했지만 이성계는 고삐를 놓치지 않고 맹공을 가해 잔병들을 거의 섬멸해버렸다. 이 전투로 나아추는 수하 몇 명과 함께 겨우 목숨만을 건져 심양으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세력이 약화되어 명의 주원장에게 토항하고 말았다. 이성계의 활력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성계는 나아추를 격퇴시킨 후에도 약 30년 가까이 전장을 누볐으며 그때마다 승리를 거둬 고려 최고의 장수로 명예를 떨쳤다. 1364년 공민왕 13년 원의 순종은 공민왕을 패하고 덕훈군을 새 고려왕으로 지명하여 최유, 김용 등 덕훈군 일파에게 군사 1만을 내주고 고려를 치게 하였다. 공민왕은 일단 사신을 보내어 순종의 군사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기철의 누이인 기황으로 인해 실패하고 따라서 고려 왕실과 덕훈군 군대의 무력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전투는 의주에서 벌어졌다. 의주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안우경이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최유 부대의 공략을 잘 막아냈지만 자원 부족으로 패전하고 안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주가 함락되자 고려는 채영을 급파하여 안주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정예 군사 1천을 내주어 채영과 합동작전을 펴게 하여 덕훈군의 선발 부대를 대파했다. 채영과 이성계는 다시 덕훈군의 주력 부대를 공략해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이성계가 적장을 활로 쏴 말에서 떨어뜨림으로써 중앙돌파에 성공한 것이 승전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성계의 중앙돌파는 덕훈군 부대의 진열을 뒤에 흔들어 놓았고 채영은 좌우로 흩어진 적군을 공략했다. 고려의 이와 같은 전술에 말려든 덕훈군 부대는 거의 섬멸당하고 덕훈군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원으로 달아났다. 1369년과
1370년에 걸쳐 이성계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만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동령부를 공격하였으며 1376년 우왕 2년에는 왜구에 의해 충청도 공주가 함락되고 개경이 위협을 받자 군사를 남으로 몰아 왜구 토벌에 나섰다. 일본은 14세기 당시 호쇼 정권이 목락하고 사무라이 군벌이 들어서면서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분으로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본의 영주들은 공공연히 인접 국가와 상인들에 대해 심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왜구라고 했다. 이성계는 1377년을 전후하여 고려에 창고를 하고 있던 왜구를 경상도 전라도 일대와 지리산에서 크게 물리쳤으며 1380년에는 소년장수 아기 바투가 이끄는 왜구를 운봉에서 섬멸하였다. 이 전투를 흔히 황산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재무설인 화역과 화통을 응용한 포를 등장시킨 것이 바로 이때이다. 1382년 여전의 호바투가 동북면 일대에서 노략질을 일삼자 이성계는 동북면 지휘사가 되어 다시 북으로 올라가 이들을 격퇴했으며 1385년에는 함주로 쳐들어온 왜구를 섬멸시켰다. 이성계는 승전할 때마다 위치가 올라갔다. 1362년 동북면 병마사가 된 이후 같은 해 밀직 부사에 제수되고 1382년에는 동북면 도지휘사, 1384년에는 동북면 도원수 문화 찬성사가 되었으며 1388년에는 수상격인 문화시중 바로 아래인 수문화시종이 되었다. 역성혁명을 통한 조선의 개국,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 1388년 이성계는 명의 요동을 공략하기 위해서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 진을 치고 있다가 말머리를 돌려 개경을 공격했다. 개경을 함락시킨 이성계는 요동 정보를 명령한 최응을 축출하고 우왕을 폐위시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고려가 요동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명이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는 데다가 전령 이북 땅을 차지하겠다고 고려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명은 전령 이북 땅이 원의 상성 총관부와 동령부에 속해 있었으므로 당연히 원을 몰아낸 명의 소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명나라 역시 원과 마찬가지로 고려를 속국으로 삼겠다는 말이었다. 때문에 고려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고 급기야 최영을 중심으로 명의 전초 기지인 요동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때가 1388년 2월이었다. 우왕은 최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왕은 팔도에서 군사를 징집하는 한편 세자와 왕족들을 한양 산성으로 보내고 우연보로 하여금 개경을 지키게 한 뒤 최영과 함께 서해도로 가 요동 정벌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에 4월 우왕은 최영을 팔도 토통사로 삼고 자군 도통사의 조민수 그리고 우군 도통사의 이성계를 임명하고는 드디어 요동 정벌을 감행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5만 대군이 유화도에 당도한 것은 5월이었다. 그들은 유화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강을 건너 요동성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려 대군이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장마가 시작되어 압록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성계는 요동성을 공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우왕에게 요동 정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불가론으로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으며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셋째,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할 염려가 있으며 넷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동 정벌을 독촉하자 이성계는 자군 도통사 조민수와 논의한 뒤 개경을 향해 회구를 단행한다. 개경으로 진격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최영 군대와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하여 최영을 고병현으로 유배시키고 우왕을 폐위하여 광화도로 보낸다. 그리고 조민수의 주장에 따라 창왕을 옹립한다.
사학자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위화도 해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계획된 쿠데타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여동성을 공략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단행한 자구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성계의 사학 불가론 중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대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사가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명나라를 달래기 위한 실리주의적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은 정권 장악을 노린 쿠데타였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던 조민수와 함께 해군을 당연한 것으로 볼 때 계획된 행동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황 판단에 나름 실리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 왕조의 최후, 우왕을 패하고 청을 제거한 조민수와 이성계 일파는 조정을 장악한 뒤 각각 자시중과 우시중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이때부터 명의 연호인 홍무를 사용케 하고 의복도 원의 호복을 금하고 명의 것을 잊게 했다. 하지만 조민수와 이성계는 차기 왕을 옹립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조민수가 우왕의 아들 창을 내세우는 데 반해 이성계는 우왕의 창이 신돈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씨 일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견이 양립되자 조민수는 목은 이색에게 조언을 구해 공민왕의 정비 안씨에게 국세를 맡겼고, 안씨는 우왕의 아들 창으로 하여금 왕위를 물려받게 한다. 그가 곧 창왕으로 겨우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이때가 1388년 6월이었다. 그러나 창왕은 이듬해 11월 이성계 일패에 의해 폐위당하고 만다. 표면적인 이유는 창왕이 왕씨가 아닌 신씨라는 것이었다. 이성계는 정몽조 등과 함께 이른바 폐가 입진,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제20대 왕인 신종의 7대손 정창군 노창을 등극시킨다.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다. 공양왕은 즉위하자마자 폐위된 우와 창을 죽인다. 또한 창왕을 옹립했던 조민수는 대하산 조준에게 탄핵되어 창녕으로 기양가게 된다. 이로써 이성계 일파는 고려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창왕이 배출되었을 때 조정 중신들 중에는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들의 공고를 사양하고 공양왕을 세웠다. 그런데 마지막 정적이던 조민수가 실각하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과속화되었고, 마침내 3년 뒤인 1392년 7월 이성계는 조준, 정도전, 남원, 이방원 등의 추대에 힘입어 왕으로 등극하고 전왕을 공양군으로 강등시켜 원지에 유배시킨다. 이로써 고려 왕실은 34왕 474년으로 막을 내렸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원주, 간성, 삼척 등을 떠돌다가 2년 후인 1394년 이성계의 명에 의해 처형되었다. 야세에 의하면 이성계 일파는 공양왕을 내친 후에 왕씨 일가를 모조리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방문을 붙여 왕씨들을 한 곳에 모아 수장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문의 내용은 왕씨들에게 섬을 하나 내줄 테니 강화와 해안에 모두 모이라는 것이었는데, 기왕에도 불안에 떨고 있던 왕씨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화도행 배를 탔다가 모두 수장되고 말았다. 이때 이성계 일파의 모략임을 간파한 일부 왕씨들은 배에 오르지 않았으며, 그들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대개 자신들의 성씨를 전씨, 옥씨, 전씨, 용씨 등으로 속여 목숨을 부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태조실록에는 왕손들의 후손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한 기록이 있어 이성계가 정책적으로 왕씨들을 멸족하려 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태조로서의 이성계 1335년에서 1408년, 제위기간 1392년에서 7월에서
1398년 9월 6년 2개월이었다. 1392년 4월 공양왕의 스승이자 수문하 시중으로 있던 정몽주가 이성계의 5째 아들 방월의 사주로 살해되자 이성계는 마침내 그의 7월에 공양왕을 내쫓고 정도전, 조준, 남은, 이방원 등의 추대를 받아 고려 국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즉위 초에는 고려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의장과 법, 제도 등도 고려의 것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차차 새 왕조의 기틀이 갖추어지자 정도전, 조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호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듬해 3월 명의 양해를 얻어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지었다. 이성계는 국호를 개정한 후 수도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무학과 정도전으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물색토록 한 뒤에 무학의 의견에 따라 한양을 새 수도로 삼는다. 1393년 9월에 시작된 궁궐 건립공사는 1396년 9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미처 궁궐이 완성되지 않은 1394년 10월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다. 이성계는 개국 후 법제 정비를 서둘러 1394년에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을 비롯한 각종 법전이 편찬되었다. 또한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행교를 세워 유학의 진흥을 꾀하는 동시에 전국의 사찰을 폐하는 등 억불 정책을 병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성계는 새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왕자들 사이에 왕이 계승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노년에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된다. 이성계는 즉위한 직후에 왕세자 책봉을 둘러싼 계비 강씨 소생인 8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결정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첫째 부인은 한씨 소생들이 불만이 높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성계의 등극에 지대한 공을 했던 5째 아들 방원은 방석을 보필하고 있던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7째 아들 방번을 함께 살해했다. 1398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흔히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한다. 어병 중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몹시 상심한 나머지 그의 9월에 둘째 아들 방과에게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그 2년 뒤인 1400년 방원이 동복 형인 방간의 제2차 왕자 난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방원에게 옥세를 넘겨 주지 않은 채 소요산으로 떠났다가 다시 함주 함흥에 머물렀다. 이때 방원이 문안을 위해 차사를 보내면 그때마다 죽여버려 함흥 차사란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방원에 대한 태조의 증오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성계는 방원이 보낸 무학의 간청으로 2년 후인 1402년에 한양으로 돌아와 말년에는 불도의 정진 도간전을 새로 지어 정사로 삼고 연불 삼매의 조용한 나날을 보내다가 1408년 5월 24일 장덕궁 별전에서 향년 74세로 일기를 마쳤다. 태조의 왕은 거원능으로 현재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태조 이성계의 가족들. 태조 이성계는 74세로 향수하는 동안 3명의 아내에게 13명의 자식을 얻었다. 첫째 부인은 신의 왕후 한씨에게서 장남 방우를 비롯한 6 형제와 2 딸을, 신도광후 강씨에게서 방범, 밤석 형제와 딸 하나를, 그리고 다른 후궁에서 2 딸을 두었다. 신의 왕후 한씨,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이자 정비인 신의 왕후 한씨의 본가는 안변이며 증영문화 부사 한경의 딸이다. 그녀는 이성계가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하던 때 영흥으로 시집와서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인 1391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씨 소생으로는 방우, 방과, 정종, 방의, 방간, 방원, 태종, 방영 등의 용랑과 경신, 경선 등의 이녀가 있었다.
조선이 개국되는 다음날 한시의 시호로 절비로 능호는 재능으로 추존되었고 1398년 정종이 즉위한 후에는 신의 왕후로 추존되었다. 신의 왕후의 재능은 현재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에 있다. 능을 개성에 둔 것은 그녀가 조선 개국 이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신덕왕후 강씨. 태조의 둘째 부인이자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 본가는 곡산 또는 신천이며 판삼사사 강윤성의 딸이다. 그녀는 신의 왕후 한씨와는 달리 곤문 세가에서 태어났으며 태조의 집권 거사에도 참여했을 뿐 아니라 조선 개국 이후에도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태조는 그녀의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삼기까지 한다. 강씨 소생으로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원에게 살해당한 방번, 방석, 형제와 경순 공주가 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후에는 강씨가 현비로 책봉되었으며 1396년 사망 후에 시호는 신덕왕후, 능호는 정릉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성계가 죽은 후에 태종은 몇 차례 걸쳐 이장을 탄핵했으며 그녀에 대한 왕비의 제례를 폐하고 서모에게 행하는 기신제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년 뒤인 현종 때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강씨는 다시 종묘에 배향되고 왕비의 기신제도 복구되었다. 송시열의 명분주의에 입각한 유교 이념을 강조하면서 강씨가 이성계에 의해 정비로 책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릉이 왕비의 능으로 조성된 점을 일깨웠던 까닭이다. 신덕왕후 강씨가 묻혀있는 정릉은 현재 성북구 정릉동에 있다. 처음 능지에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무역을 조성할 때 물이 솟아나와 지금의 정릉동 자리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후 정릉은 여러 번 이장된다. 첫 번째 이장된 것은 이성계가 죽은 후 태종 9년 때의 일이다. 태종이 강씨의 무덤을 여러 차례 이장한 것은 이성계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 대한 분풀이었다. 태종은 능을 옮긴 뒤에도 정자각을 헐고 12지신상 같은 성물을 실어다 돌다리를 만드는 등 강씨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그 때문에 정릉은 현종 때 복굴될 때까지 200여 년 동안 주인 없는 무덤으로 버려져 있어야 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은 모두 8명으로 신의 왕후 한씨의 소생이 6명,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이 2명이다. 이들 8명의 형제들은 조선 개국 이후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벌여 노년의 이성계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한씨 소생의 형제들이 단합하여 강씨 소생의 왕자들을 참살한 제1차 왕자의 나는 조선 개국의 역사를 피로 얼룩지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었다. 아래에 이들 왕자들의 삶을 약술하여 그들이 조선에 끼친 영향을 되짚어 본다. 8명의 형제 중 방과와 방원은 각각 정종과 태종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도간, 대군, 방년에 대해서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약술한다. 진안대군 방후 1354년에서 1393년. 방후는 1354년 태조와 신의 왕후 한씨 장자로 태어났으며 찬성사 지윤의 딸과 결혼했다. 일찍이 관직에 나가 여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창왕 즉위元인 1388년 밀직부사로 밀직사 강해백과 함께 명나라에 파견되어 창왕의 친조를 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환했다. 방후는 조선이 개국되자 1392년 8월에 진안군으로 책봉되고 한경도 고원의 전답을 녹전으로 받았다. 그러나 지병으로 이듬해 4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사망함에 따라 1398년 제1차 왕자 난후로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조선 2대 왕은 둘째인 방과가 이어받게 된다. 이간 대군 방의. 방의는 태조와 신의 왕후 한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선이 개국되자 이간 군에 봉해졌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 가담하여 방원을 보장 공로로 정사공신 1등이 되었다. 정종 즉위 이후 종친과 훈신들이 군사들을 나누어 관장했을 때 그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1400년 아오방간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이들을 개탄하여 관직을 사퇴하고 간접적인 방원을 지원하였다. 그는 태종이 즉위하자 1400년에 이간 대군으로 진봉되었으며 1404년에 병으로 죽었다. 방의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야심이 적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왕이 계승을 둘러싼 싸움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완 대군 방간 1364년에서 1421년. 방간은 태조와 신의 왕후 한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판서 찬성사 민선의 딸과 결혼했으며 이후 2명의 아내를 더 두었다. 그는 조선이 개국되자 해안군에 봉해졌으며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일파를 제거한 공으로 해안공이 되었다. 또한 정종이 즉위하자 풍해도 서북면의 병사를 관장했으며 1400년에 박포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방원과 대립하였다. 방원의 군대 패배해 생포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유배지를 전전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태종편에서 다룹니다. 그는 왕권에 대한 야심이 대단했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었다. 그래서 박포에게서 방원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자 앞뒤 가리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개경으로 진군했다. 난을 일으켰음에도 방간은 태종과 세종의 배려로 천명을 누리다가 1421년 58세의 일기로 홍주,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에서 죽었다. 무안대군 방범 1381년에서 1398년. 방범은 신독왕후 강씨 소생으로 태조의 7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기위군 왕후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의 지원에 힘입어 어린 나이에 고려 왕조로부터 고공 자랑의 직위에 제수받았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무안군에 책봉되어 의흥 친군위 절제세에 임명되었다. 1393년에는 13세의 나이로 자군 절제사로 제수되었으며 한때 태조의 강비의 추천으로 세자로 내정되기도 했으나 조준, 정도전 등이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다고 반대해 방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다. 1398년 방원이 주동이 된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석과 함께 피살되었는데 이때 나이 18세였다. 훗날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이 그의 후사로 정해졌으나 광평대군이 요절함에 따라 방번의 후사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의안대군 방석 1382년에서 1398년. 방석은 방번의 연년생 아우로 태조의 8째 아들이다. 현빈 유씨와 결혼했으나 그녀가 패출되자 춘추관 대제학 심효생의 딸과 재혼했다. 조선 개국 원년에 세자 책봉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백응념 등이 정왕군 방원의 세자 책봉을 주장했으나 이때 왕비 한씨는 이미 죽고 없었기에 계비 강씨의 의향에 따라 태조는 무안군 방번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백응념, 조준, 정조전 등이 개국 공신들이 반대로 방번의 세자 책봉은 무산되었고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불과 11세밖에 안 된 나이로 조선의 왕세자로 책봉된 방석은 어머니 강씨의 보살핌과 정도전, 남원 등 개국 공신들이 지원해 힘입어 세자로서의 차지를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강씨가 죽자 태조마저 병석에 눕게 되자 그 후 배후 세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난을 일으켰고 이 난의 성공으로 세력을 잡은 방원은 방석을 유배시키고 이어서 방번과 함께 살해했다. 이때 방석의 나이 17세였다. 후에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 방석의 후사를 이었으나 금성대군이 세조의 반기를 들다가 실패하고 32세의 나이에 처형되자 후사가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 태조 이성계의 가계도는 태조는 이성계 1335년에서 태어나서 1408년까지 살았으며 재위기간은 1392년 7월에서 1398년 9월까지다.
6년 2개월이고 부인은 3명이고 자녀는 8남 5녀였다. 첫 번째 부인인 신의 왕후 한씨는 6남 2녀를 두었으며 첫 번째 진안대군 방우, 제2대 정종인 영안대군 방과, 이간대군 방의 셋째, 해안대군 방간, 태종 방원, 덕안대군 방년이 있었다. 신도광후 광씨에게는 2남 1녀가 있었고 무안대군 방범공아, 의안대군 방석이 있다. 태조 이성계 제1편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